안녕하세요. 정다운의 뉴스톡 본방송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유튜브 뒷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준 기자와 안보열전, 우리 밀리터리 덕후 김영준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늘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하나 잡아주실래요? 저도 헷갈리네요. 이게 약간 할 때마다. 지금은 2번 카메라고. 네네. 자, 김영준 기자, 오늘 저희 정찰위성, 추락한 정찰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어제 딱 저도 뉴스 전할 때 전혀 효용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쓸모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가 무쓸모라는 거지? 우리한테 무쓸모라는 건지 처음엔 이해를 못 했다가 한참 읽어보고 나서야 이게 그렇게까지 뭐 대단히 어떤 기능이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맞죠? 이런 의미 맞죠? 기능이 없는 물건은 아닐 거고요. 아마 네. 기능이 있기는 있되 그게 군사적으로 쓸만한 어떠한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추론이라는 얘기를 붙이냐면은 네. 합참에서 이거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 알아서 본방송에서도 판단하라.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답답함의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는 게 이 기사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답답함이 잘 전해지셨기를. 자,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전혀 저는 이 국방 이슈에 대해서 사실 좀 문외한이지만 네네. 그래도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미사일 발사체 능력을 갖추고 있다. 뭐 실제로 계속 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위성은 이렇게 잘 못 만든다는 어제 그 발표 내용을 보고 이 미사일 기술과 위성 기술은 좀 다른 건지, 혹은 우리가 왜 전에 누리호 처음 쏠 때도 가짜 위성 달아가지고 이제 시험용으로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적이 네, 있었죠. 모사 위성. 그 북한도 이번에 그런 위성을 실어서 보낸 거라 우리가 이제 무효용이다라고 표현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사일하고 위성은 기본적으로는 기술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같은 베이스예요. 네네. 그런데 필요한 기술의 난이도는 조금 달라요. 어디가 더 높아요? 위성 쪽이 더 높아요. 왜 위성 쪽이 더 높느냐면 네. 미사일은 일단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체나 일단 포물선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것까지는 같거든요. 네. 그런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시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탄두의 유도 장치라든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반면에 위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를 우리가 의도한 어떤 궤도에 정확하게 띄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분리를 위도 몇 분 몇 초 어디서 하고 그다음에 몇시 몇 분 몇 초 어디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틀어가지고 궤도를 어떻게 몰고 가지 세밀하게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겁니다. 최근에 누리호 마지막 발사할 때 네. 3차 발사였나요? 그때 이런 해설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위성은 정확하게 어디다가 올려놔야 되지만 미사일은 뭔가 적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덜 정밀함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단이 어디서 그러면은- 분리될지, 얼마나 추진력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갈지 이런 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요. 북한이 못해서 못한 걸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모사위성을 띄운 걸까요? 그건 김정은만 알겠지만 저는 못해서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해서 못한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만 작전이나 그런 거 할 거면 이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만 작전 네. 할 거면 이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 없다. 피곤하다는 건 뭐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난해 12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의 여동생이 담화를 내가지고 네. 그 당시에 북한이 뭘 쐈냐면은 구형 노동 미사일의 파생형으로 보이는 거기에다가 뭘 이상한 위성 같은 걸 달아가지고 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예. 우리도 그거를 탐지를 했었고, 근데 그거를 결과 발표를 하면서 실린 사진, 서울 상공의 사진이었었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건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여정이 하는 말이 쥐어받고 싶다면서 진짜로 쥐어받고 싶다고 썼어요. 농담이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아니 만약에 이게 지금 위성이 아니라 미사일이면은 우리가 파철, 그러니까 이거 고철이라는 말인데 북한 말로 고철 같은 미사일에다가 그 값비싼 고해상도 분해능기,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은 광학 센서를 달아가지고 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건 우리가 위성 쏘는 기술을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올해 초부터 김정은이 우주개발국인가? 거기를 계속 방문하면서 클리닝복 같은 걸 입고 주변을 둘러보고 이런 게 계속 포착이 됐었고 네네. 그리고 아예 국제해사기구 같은 데 통보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만작전을 이렇게 피곤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꼬아서 보기보다는 북한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어느 정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이 필요해서 쐈고
근데 위성을 쏘면은 겸사겸사 미사일 기술도 발전시킬 수는 있고, 그리고 위성 기술이나 혹은 발사체 기술이 잘 안 돼서 이번에 추락했다. 그냥 그렇게 판단하면 제일 쉬워요. 오컴의 면도날이란 말도 있잖아요. 뭐라고요? 마지막 못 오컴의 들었. 면도날. 오컴의 면도날? 그러니까 뭐예요? 논리가 몰랐어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일수록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 철학의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그대로를 믿어볼 만한 상황이다, 지금. 뭐 그 적의 의도를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네네. 어쨌든 좀 단순하게 너무 꼬아서 보지 말고 못해서 못했다. 네. 그럼 미사일 기술, 그러니까 어쨌든 베이스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 미사일 발사체 그런 기술 자체도 그러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발사체 기술이 높다고 하면 음. 발사체 기술 그러니까 같은 그 경우에는 미사일 기술이나 위성 기술이나 어쨌든 근간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이라면 위성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게 뭔가를 쏴 올리는 기술하고 네. 또 뭔가를 촬영하는 기술은 또 달라서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별의 별 이상한 부품이 다 들어가거든요. 아까 제가 본 방송에서 네네네.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북한 미사일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북한 미사일 기술은 한 가지를 빼고는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하나 예, 뭐예요? 한 가지가 뭐냐면은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어, 예,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일단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대기권에 공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 공기 마찰에서 생기는 열을 견디면서 표적을 향해서 낙하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근데 이걸 북한이 정확하게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됐어요. 아, 이 왜 확인이 안 되느냐면은 이게 IRBM하고 ICBM하고 필요한 기술이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네. IRBM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인가 화성 12형 미사일을 쏘면서 어느 정도 실증을 했었는데 ICBM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 기억으로는 7,000에서 8,000도 정도의 열을 버티면서 이렇게 팽이처럼 돌면서 계속 대기권으로 이제 쭉 내려가야 되는 약간 네. 그런 하면 같거든요. 여기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요. 속도가 마하 24 정도인데 24니까 29,000km 시속? 이런 속도와 속도와 환경에서 발생되는 열을 버티면서 공평하게, 그러니까 좀 균등하게 깎여 나가면서 미사일이 제대로 탄도 형태를 유지하고 표적을 향해 낙하할 수 있는지 이게 검증이 아직 안 됐어요. 아, 이것 빼고는 어느 정도 완성은 다 된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나라는 어디 있어요? 뭐 ICBM을 보유한 나라는 많은데 네.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뭐 등등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 프랑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른바 P5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막 몰라서 아무 질문이나 지금 막 던지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북한 미사일 발사 이슈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의문이, 아니, 저 가난한 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미사일 어떻게 발사를 계속 하고 연구를 하는 건지. 근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드는지도 사실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물론 네네. 천문학적인 액수일 거고, 뭐 어떤 형태의 미사일이냐에 따라 다 다를 테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세요?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뭔가 좀 분석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게 있는 게 네. 좀 추적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북한에 있어서. 음.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의외로 좀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어요. 북한에 있어서 핵이랑 미사일은 체제 유지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심이 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의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생각이 이렇든 아니면 그냥 내세우는 논리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을 하고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체제를 보위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방 예산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를 붓고 있으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훨씬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뒤처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과 미사일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 브루스 베넷이라는 연구원이 한번 추정을 해보기로는 네.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엔 300에서 한 500만 달러 정도? 300에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에서 60억 원? 그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 1000에서 1500만 달러니까 아,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에서 70억 원 이게 정도? 연구에서 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한 발당요. 한 발당? 네. 와. ICBM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2천에서 3천만 달러.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매일 막 뭐 때마다 지금 뭐 추석 때 아니면 뭐 무슨 한미 뭐 훈련할 때 계속 빵빵 쏘잖아요. 네네. 40억, 뭐 60억, 100억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뭐 그런 셈입니다. 와. 그러면은 그 뉴스 보는
북한 국민들은 진짜 속 터질 것 같은데? 뭐 식량은 안 사고 왜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은 체제 보위의 수단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것처럼 네네. 북한은 미사일로 근근히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얘기는 먹고 맞는데 사는 것도 아닌가? 미사일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수 있다. 미국의 침략을 이겨내고 살 수 있다는 아. 괴상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걸 피포위 의식이라고 불러요. 피포위 의식? 네네. 오늘 또 아주 유식한 단어 많이 나오네. 이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리의 적이고 아무도 믿을 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고 우리는 상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상정하고 그만큼 뭐 공포라든지 혹은 뭐 히스테리, 트라우마 이런 게 상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북한 지도부에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북한 국민들도 그럴까요? 아니요. 탈북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북한에서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세뇌를 시켜요. 세뇌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잘 공개가 안 되지만 김정은이 어떤 행사 나가서 뭐 총화를 하거나 혹은 뭐 어떤 뭐 노동신문에 실리는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경애하는 뭐 김정은 동지께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이거를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운대요. 그렇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세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탈북자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북한이 이 정도의 미사일 기술 갖추기까지 처음에는 진짜 어려운 시절 막 혼자서 연구해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겪었죠. 어디부터 이렇게 좀 발전 단계가 어떻게 돼요? 그냥 냉전 때부터 개발한 것도 것 같아요. 냉전 때부터요? 네. 이게 발전사를 한번 따져보면은 예. 냉전 때 혹시 여기 걸프전 때 활약했던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모르죠, 저는. 그때 이라크에서 많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쐈던 건데 네. 이게 사실 구소련 때부터 있었던 물건이고 네. 이 구소련 때 물건들을 북한도 갖고 있었고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켜가지고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스커드를 발전시킨 게 이른바 노동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노동미사일 사거리가 한 1300 정도니까 일본까지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또 발전시켜가지고 무수단은 다른 그거구나. 무수단은 아마 소련의 다른 SLBM R-27이라는 SLBM의 설계를 응용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구소련의 RD-250이라는 엔진이 있거든요. 좀 약간 난 들을수록 자꾸 뭐 이렇게 외계어를 듣는 느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뭐 보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걸 다 알아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렇죠. 예.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막 엄청나게 전문적인 학술적인 그런 놈은 아니고 그나마 좀 시청자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네네. 단순화한 버전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소련의 기술을 자기들이 응용해서 발전시킨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 입수 경로가 불명확하긴 한데 네. 최근에 많이 썼었던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썼었던 뭐 화성 12형, 14, 15, 17 이런 거는 구소련의 쌍둥이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쌍둥이 엔진. 쉽게 말해서 엔진 두 개를 묶어서 한 세트로 쓰는 거예요. 예. 예, 그 RD250 방금 말씀드린 그건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복제하고 개량해가지고 만든 백두산 엔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엔진이 쓰였다고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엔진인 기술을 도대체 어디서 들여왔냐? 이건 아직 불명입니다.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네. 이 분명히 제공한 어떤 군수 업체 같은 데가 있을 거고 막 아이언맨 같은 영화에 보면 악의 축으로 막 명시되어 있잖아요. 막 네네. 이렇게 막 암암리에 막 거래하고 막 이런. 근데 그러니까 어느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그런 건 당연히 지금은 알 수 없는 거고 뭐 우리는 정부가 또 따로 이렇게 추적하고 있고 이런 거겠죠? 업체가 아니라 국가일 수도 있죠. 국가를 상대로 거래할 수도 있는 네. 것이고 그렇군요. 좀 그 군수 장비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네네. 걔가 다르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좀 이게 궁금해요. 약간 영화 같기도 하고 해서 네네. 요거 한번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똘똘이 스머프 같았던 우리 김영준 기자의 밀리터리 래핑 여러분 지금 들으셨고요. 오늘 뒷담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인사해 주실래요?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뵐게요. 고맙습니다.